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세요. 돌레골은 큰 고을도 아니고 장정몇이 호미를 메고 오가면 금방 끝에서 끝이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삼벚꽃이 엷은 분홍빛으로 골짜기를 물들였고 여름이면 논두렁의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게 내려앉았으며 가을이면 볏짚 냄새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매캐한 장작 연기 냄새와 얼어붙은 우물의 쇳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열었고 새벽 공기는 손등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박씨 노파가 홀로 지내던 초가도 그런 겨울 속에 더욱 작고 쓸쓸해 보였던 것입니다. 박씨 노파는 키가 크지도 않았고 허리가 꼿꼿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등은 오래전부터 굽었고 손마디는 마른 뿌리처럼 튀어나와 있었으며 걸음은 천천히 바닥을 쓸어나가듯 조심스러웠죠.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삶에 얻어맞고 다를 만큼 달았으되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기운이 잦아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은 적어도 속은 큰 사람이라 했었어요. 젊은 시절 박씨 노파는 그냥 시집살이만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논매기와 모심기, 장에 곡식 내다 팔기, 집안, 제사와 이웃 간 왕래까지 손에 안 닿는 곳이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그 여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밤에만 베개에 묻고 낮이면 땅을 읽고 사람을 살피며 두 아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초가 한 채뿐인 가난한 노파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아래 들판, 열맞이기, 돌레골에서도 손꼽히는 기름진 논이었죠. 비가 조금 덜 내려도 버티고 볕이 좀 세도 벼가 눕지 않는 땅이라 모두들 탐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논을 두고 사람 입 3개는 넉넉히 붙일 땅이라 말했을 정도였어요. 박씨 노파는 그 논이 문서를 헝겊에 여러 겹 싸서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만수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습니다. 새벽이면 품삯을 받으러 남의 집 일터로 나가 땅을 파고 짐을 지고 울타리를 고쳤죠. 해가 질 무렵 돌아오면 손톱 밑에 검은 흙이 잔뜩 끼어 있었고 무릎에서는 겨울 찬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허튼 수작 없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바로 큰 며느리 연분이었습니다. 연분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밑바른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둘렀고 손등은 늘 터 있었으며 발뒤꿈치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흐트러진 것이 조금씩 바로잡혀갔습니다. 부엌의 재는 한쪽으로 정리되었고 깨진 사발은 헝겊으로 감되어 다시 쓰일 준비를 했으며 마당의 장작더미는 가지런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만드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덕수는 형과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하며 사람들과 흥정을 잘했고 입이 부침성 있어 여기저기 아는 이도 많았죠. 손에 돈이 들락날락하니 살림도 형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덕수는 제법 좋은 손두루마기를 걸치고 다녔고 아내 순덕 또한 꾸미는 법을 알았어요. 둘째 며느리 순덕은 마을에서도 제법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은 살림이 넉넉해 보이는 집안에서 자라 궁색한 티를 드러내는 일을 유독 싫어했습니다. 겨울에도 손끝에 기름을 발라 윤기를 내었고 남 앞에 나설 때면 비녀 하나 꽂는 위치까지 신경을 썼죠. 그 눈은 늘 빨랐습니다. 집 기둥이 몇 개인지 뒤뜰에 장독이 몇 개인지 시어머니 손에 들린 보퉁이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런 것부터 먼저 훑는 눈이었어요.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의 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날 밤 눈발이 얇게 흩뿌리고 지나가 마당 흙은 질척거렸고 지붕엔 얼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씨 노파는 기침을 길게 했죠. 마른 기침이 방 안 찬 공기에 부딪혀 탁탁 메아리쳤고 이부자리에서는 오래 묵은 솜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노파는 다 식은 아랫목을 손바닥으로 쓸며 오늘은 자식들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큰 며느리 연분이었습니다. 연분은 한 손에 떡 보자기를 들고 다른 손엔 나물과 말린 생선을 묶은 꾸러미를 안고 숨을 고르며 마당으로 들어섰죠. 바람을 맞아 두 볼은 벌겋게 텄고 치맛자락 끝에는 진눈깨비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세배를 올렸고 눈길 한번 둘러본 뒤 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 남은 재를 해치자 아직 덜 꺼진 숯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연부는 마른 집단을 넣고 입김을 후 불어 불씨를 살렸지요. 곧 붉은 불꽃이 살아나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눅눅한 부엌 공기 속에 장작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찬 손을 불가에 잠시 녹인 연부는 곧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어 밥을 지을 채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아무것도 못 드셨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연부는 낡은 사발을 씻어 엎어두고 마른 무침을 꺼내 접시에 담았으며 얼어붙은 무김치도 작은 칼로 썰어내었습니다. 손끝은 시렸지만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죠. 부엌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으나 그녀는 군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첫날 늙은 어머니가 찬밥을 드시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찌 가벼운 일이었겠습니까? 한참 뒤 둘째 며느리 순덕이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서 먼저 들린 것은 발자국보다도 비단 치맛단 시치는 샤각샤각한 소리였죠. 순덕은 진분홍빛이 도는 치마에 반듯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금빛 비녀를 곱게 꽂고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에 향내 섞인 머릿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따라 들어왔고 그녀의 버선코는 눈 한 점 묻지 않게 정갈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마루 끝에 조심스레 걸터 앉아 웃는 낯으로 세배를 올렸습니다. 얘는 갖추었지만 곧 몸을 풀듯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부엌에선 밥 짓는 김이 오르고 연분의 그릇 부딪는 소리가 딸각딸각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순덕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 해놓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큰아들 만수와 둘째 덕수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신발에 진흙이 묻은 채 미안한 듯 웃었고 덕수는 장터에서 익힌 말씨로 집안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박씨 노파는 두 아들의 말보다 며느리들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엌 건뱅이 묻은 손으로 상을 차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고운 손끝으로 치마주름을 펴고 있었어요. 늙은 눈은 그런 차이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 오른 밥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서서히 피어올랐죠. 연부는 먼저 박씨 노파 앞에 밥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바르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울까봐 국그릇도 손으로 살짝 식혀 건넸어요. 그 모습에는 익숙한 정성과 망설임 없는 배려가 묻어 있었죠. 그때 순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밥상 위가 아니라 방 안 어딘가를 재고 있었죠. 어머님, 듣자하니 요즘 강아래 들판 쪽 땅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이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논이 혹 아직 남아 있으신지요? 박씨 노파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밥알 하나를 천천히 씹고 국을 한 숟갈 뜬 뒤 조용히 숨을 골랐죠. 방 안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젓가락 끝을 내려다보았고 연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셨던 것입니다. 그 정적은 짧지 않았습니다. 어른 한숨 한 번이면 끝날 만큼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먼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넘길 만큼 가볍지도 않았죠. 순덕은 괜히 웃음을 한번 흘리며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박씨 노파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하나가 말보다 오래 남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이 녹으며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마당 가장자리 흙은 낮이면 질척거리고 밤이면 다시 얼어붙었죠.
그 무렵부터 큰며느리 연부는 틈날 때마다 박씨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 든 것이 많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올 때마다 빈손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때로는 마른 장작 한 단이었고 때로는 장국에 넣을 멸치 한 줌이었죠. 연분이 오면 초가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닫혀있던 문풍지가 손질되었고 바람 새는 창틈에는 낡은 한지가 덧대어졌으며 먼지가 쌓인 선반 위도 깨끗이 닦였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두레박줄이 삐걱거렸고 부엌에서는 쌀 씻는 물소리가 맑게 울렸죠. 박씨 노파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 미안하다고 했으나 연부는 늘 웃으며 괜찮다 했어요. 그 말 속에는 계산이 아니라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찬바람이 심하게 부는 오후였습니다. 연분이 도끼를 들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으니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렸죠. 손바닥은 벌써 붉게 부풀고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던 박씨 노파의 눈가가 잠시 젖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연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연분은 숨을 고르며 허리를 폈고 터진 손을 치맛자락에 슬쩍 닦아 감추었죠. 어머니, 나무가 떨어지면 밤이 더 춥습니다. 제가 패놓고 갈 테니 오늘은 발 뻗고 주무셔야 합니다. 박씨 노파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귀보다 가슴이 먼저 받아들였는지도 몰랐죠. 자식은 있어도 늙은 날의 외로움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연분의 손끝에서 풍기는 장작 냄새와 찬물 냄새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람 사는 정이란 그런 데서 피어나는 것이었죠. 반면 순덕은 가끔씩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날도 계절과 상관없이 차림새가 늘 단정했고 향내는 먼저 들어왔으며 발걸음은 마루에서 오래 머물렀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안부를 묻고 근처 사는 친척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결국 같은 화제로 말을 돌렸어요. 그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너무나 또렷했었습니다. 한 번은 봄볕이 제법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잠장 아래 내니가 올라오고 마당 귀퉁이에는 개나리 눈이 막 트려하던 때였죠. 순덕은 마루에 앉아 손부채도 아닌 손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속내는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남기신 논문서 말입니다. 혹여 쥐나 습기 먹기 전에 저희가 맡아드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박씨 노파는 우물에서 막 길어온 물을 사발에 따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새내가 은근히 올라왔고 바깥에서는 참새가 짹짹 굴었죠. 노파는 순덕을 한참 바라보다가 잔잔히 말했습니다. 내 손이 아직 떨리지 않으니 문서도 아직 내 손에 두련다. 그 대답에 순덕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잠깐 걸렸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남편 덕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논물에 비친 빛이 눈을 찌를 만큼 번들거렸죠. 당신 어머님이 문서를 꼭 쥐고 계신 걸 보니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신 모양이에요. 가만두었다간 형님네가 슬그머니 인정으로 다 가져갈까 걱정이었어요. 덕수는 걸음을 늦추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는 장사꾼답게 눈앞의 이익을 먼저 셈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미를 대놓고 재촉하는 일에는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죠. 그러나 아내의 말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강 아래 열마직이라면 장사 미천을 더 크게 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봄이 더 깊어지기 전 박씨 노파는 두 아들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다가오는 보름날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두 집으로 오라 했지요. 딱히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함께 오너라는 말만 전했을 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두 집안의 마음을 제각기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연부는 소식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막 콩을 씻던 중이라 손끝에 차가운 물기가 맺혀 있었고 부엌 바닥에는 물방울이 점점이 떨어졌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먼저 걱정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가? 아니면 겨울 동안 숨겨두었던 말씀을 하시려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연분의 속은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밤 연부는 남편 만수와 나란히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스르르 마른 풀 소리를 냈고 작은 방 안에는 아궁이의 잔열이 약하게 남아 있었죠. 연부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혹 몸이 약해지셨다면 이번엔 꼭 더 자주 모셔야겠다. 내가 더 부지런히 오가면 될 일이다. 그 생각에는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순덕은 그 소식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밥상 위 보리밥 냄새도 된장찌개 김도 그 순간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보름날의 며느리들까지 모두 부르라 했다면 이제는 시어머니도 결단을 내리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순덕은 밥상 한쪽에 놓인 숟가락을 괜히 또각또각 쳤어요. 그 소리 속에는 들뜬 기대가 묻어 있었죠. 그녀는 덕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말끝에는 이미 자기 몫을 잡아준 듯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야 어머님도 누구 집이 형편이 나은지 아시는 모양이에요. 논이 우리 손에 오면 당신 장사도 훨씬 커질 터이니 잘 말씀드려 보세요. 덕수는 숟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서 쌀값과 보리값이 오르내리는 흐름을 읽는 데는 익숙했으나 어머니의 속마음을 읽는 일은 늘 어려웠죠.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자신에게 땅이 오면 분명 기회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장사판이란 늘 한 발 먼저 나가야 이기는 법이라 여겼으니 그 마음이 슬그머니 부풀었어요. 그 욕심이 훗날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보름날 전날 밤 박씨 노파는 방 안에서 오래된 보퉁이를 꺼내십니다. 헝겊은 여러 번 묶였다 풀린 자국이 있어 달아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 묵은 향냄새와 종이 묵은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굽은 허리를 세우려 했으며 문서를 한 장 한 장 펴보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오래전 먹빛이 스며 있었고 가장자리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죠. 강 아래 들판, 물길 좋은 자리, 열맞이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노파의 눈앞에는 남편과 함께 모를 심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젖은 흙의 미끈한 감초, 여름볕 아래 이마로 흘러내리던 땀의 짠맛, 바람 따라 흔들리던 벼 이삭 소리가 다시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작은 등잔불만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죠. 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지. 내가 내일 내놓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것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씨 노파는 이미 결정을 다 내린 상태였죠.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를 끝냈던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일이었으니 그 밤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름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며 촉촉한 흙냄새를 울렸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마을을 깨웠죠. 두 아들 내외는 약속한 시각보다 조금 일찍 박씨 노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루에는 이른 봄 햇살이 비스듬히 깔려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아직 조금 서늘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부는 들어오자마자 먼저 방 안 온기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등이 시릴까 싶어 이불 귀를 정리하고 약하게 꺼져가는 화로의 숯을 살짝 뒤집었죠. 반면 순덕은 단정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자꾸만 방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 문 안에 자신의 앞날이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방 안에는 말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박씨 노파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된 헝겊 보퉁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은 문지방을 짚고 천천히 몸을 내밀었죠. 보퉁이를 보는 순간 덕수와 순덕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발밑부터 살폈고 연부는 무릎을 바로 세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 다른 마음이 한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보퉁이를 보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죠. 늙은 눈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본 날들을 이제야 하나씩 꺼내놓으려는 듯했어요. 마당 밖에서는 바람이 말라붙은 솔잎을 긁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먼저 박신호파는 둘째 며느리 순덕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조금 들이켰고 손끝은 치맛자락 안에서 꽉 오므라들었죠. 노파는 보퉁이를 풀어 낡은 문서를 꺼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아래 들판 열맞이기다. 이 노는 순덕이 네 몫으로 하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얼굴빛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겨우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풀려나왔고 눈동자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쩍였죠. 덕수 또한 어깨가 풀리며 절로 허리가 숙여졌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순덕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울먹이는 척했으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논으로 무엇을 할지 헤아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정말 잘 가꾸고 잘 쓰겠습니다. 박신오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얼굴도 아니고 후회하는 얼굴도 아니었죠. 그녀는 문서를 순덕 쪽에 밀어놓은 뒤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며느리 연분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연분의 가슴이 아주 작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해도 사람인 이상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아이들 살림을 생각하면 논 한댁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순통이 트일까 싶은 날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가만히 다문 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었고 무릎 아래 바닥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란 억누르려 해도 순간순간 드러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박신오파는 연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누구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죠. 연분아, 너에게 줄 것은 논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나를 데려가거라. 내 여생을 네 집에서 보내고 싶구나.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엔 짧은 놀람이 지나갔고 덕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죠. 만수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연부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연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의 무게를 모를 사람이 아니었죠. 경수발, 뛰니, 계절마다 달라지는 약한 몸의 돌봄, 남편 벌이에 보태지는 살림살이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 될 것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잠깐 사이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시어머니가 혼자 남은 겨울밤의 방바닥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노임을 받지 못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게 오신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물러서면 저 늙은 분은 남은 나를 누구 품에서 견디실까? 그 내면의 떨림을 누른 뒤 연부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절했습니다. 눈가가 벌써 뜨거워졌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죠. 어머니, 제게 오십시오. 부족하나마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박씨 노파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환하게 웃은 것은 아니었으나 오래 접혀있던 마음 한 귀퉁이가 그제야 펴지는 듯했죠. 만수는 옆에서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고 순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그 자리에서는 아직 분명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이미 삶의 저울추는 조용히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집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자 들판에서는 서리빨 냄새가 올라왔고 발밑 흙은 얼기 시작했죠. 순덕 내외는 손에 쥔 논문서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마치 금붙이처럼 느껴졌고 덕수의 눈에는 벌써 장사판이 넓어지는 그림이 어른거렸어요.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덕은 억누르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김이 밤 공기에 하얗게 퍼졌고 비녀 끝이 달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지요. 보셨지요? 결국 어머님도 형편 따라 맡기신 거예요. 어르신 하나 모시는 일보다 논 열맞이기가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채 했으나 속으로는 장사 미천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죠. 벼 수매를 더 크게 하고 장날마다 곡식을 넉넉히 들여놓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장사 잘 굴리면 작은 집을 기와집으로 바꾸는 것도 멀지 않다고 셈했어요. 욕심은 늘 달콤한 냄새로 사람을 홀리는 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연분 내외가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눈 녹은 길바닥을 비추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했죠. 연분은 시어머니의 작은 보퉁이를 대신 들고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낡은 빗 하나, 남편 사진 대신 간직해온 오래된 부적 조각, 그리고 평생 손때가 묻은 삶이 담겨 있었어요. 무겁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무게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분의 손등은 낮에 찬물을 많이 만져 여전히 거칠었고 볼은 바람에 다시 붉게 올라 있었죠. 노파는 그 손을 잠깐 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연분아. 늙은 몸이 짐이 되는 줄 모르는 건 아니다. 연분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뒤 조용히 웃었죠. 어머니가 짐이면 세상에 누가 사람입니까? 같이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노파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내가 남긴 마지막 사람이다. 노파의 눈에 물기가 번졌으나 차가운 밤 공기가 그것을 금세 식혀주었죠. 그날 연부는 논문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람 한 생애의 믿음을 안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날 밤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봄이 지나고 모내기철이 왔습니다. 논마다 물이 차고 햇빛은 물결 위에서 반짝였으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저녁마다 요란했죠. 순덕내외는 받은 논을 담보로 삼아 장사 미천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덕수는 장터에서 쌀과 보리, 콩과 조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였고 평소보다 훨씬 큰 거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장터는 늘 사람 냄새와 먼지 냄새와 볶은 곡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청은 아침부터 높았고 저울추 부딪는 소리와 멍석 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덕수는 그런 장터에서 제법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돈푼이 생기자 옷감도 나아졌고 집안 그릇도 하나둘 좋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춘덕은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 여인들 사이에 끼어앉아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초여름볕이 마루끝을 달구고 된장 말리는 냄새가 골목에 배어들던 날들이었죠. 시어머님도 결국 살림 굴릴 줄 아는 집에 맡기신 거죠. 좋은 땅은 그냥 두면 썩는 법이라 저희가 제대로 쉴 뿐이에요. 그 말은 겉으론 점잖았으나 칼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분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은근히 가난하고 답답한 일로 깎아내리는 뜻이었죠. 몇몇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듣기만 했고 몇몇은 돌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사람은 남의 눈빛조차 칭찬으로 착각하는 법이었어요.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춘덕은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일도 더 뜸해졌습니다. 논문서를 손에 넣은 뒤로는 문안보다 장부가 더 중요해졌고 밥상보다 거래판이 더 큰 세상으로 보였지요. 덕수 또한 장사에 바쁘다는 핑계로 형 집 쪽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씨 노파는 연분의 집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삶의 축이 이미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분의 집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으나 어딘가 단정해졌습니다. 마당엔 장작이 잘 쌓였고 부엌의 살림살이는 적어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노파는 해가 나면 마당 끝 평상에 앉아 볕을 쬐렀고
연부는 그 곁에서 나무를 다듬거나 바느질을 했어요. 그 조용한 날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된장 냄새에 구수하게 감돌던 부엌에서 박씨 노파는 연분을 불렀습니다. 마궁이 불은 약하게 남아있었고 가마솥 뚜껑 안쪽에서는 수증기가 촉촉하게 맺혔죠. 노파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연분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쪽지와 매듭 묶인 실, 그리고 짧은 기록들이 들어있었어요. 연분은 그 내용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언제 장에 무엇이 많이 나왔는지, 어느 해 흉년에 어느 집이 먼저 무너졌는지, 누구는 약속을 지키고 누구는 그럴듯한 말만 앞세웠는지 적혀 있었죠. 박씨 노파는 그 종이들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다. 연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는 마른 흙이 비를 만나듯 스며드는 힘이 있었죠. 언제 사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사람을 속이지 않는 장사는 왜 결국 이기는지, 많이 남기는 것보다 오래 남는 것이 왜 더 큰지, 노파는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연부는 그 말을 놓칠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받기 시작한 것은 논보다 무서운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박씨 노파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때 모두가 쫓아 사면 늦다. 말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은 한 번 더 살펴라. 약한 사람, 몫을 깎아 번 돈은 오래 붙지 않는다. 그런 식의 짧고 단단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는 계절과 흉년과 상처와 장터의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부는 그것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실패하고 버틴 세월의 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부는 노파와 함께 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들판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다구는 소리가 먼 집에서 먼저 들려왔죠. 연부는 삶은 감자 몇 알과 보리개떡을 보자기에 싸넣었습니다. 노파는 삐걱거리는 나막신을 고쳐 신고 천천히 문을 나섰어요. 찬 공기가 볼을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 목소리와 짐승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짤랑거렸고 생선 좌판 쪽에서는 비린내가 흘렀으며 쌀가마니 위에는 먼지가 10개 내려앉아 있었죠. 노파는 연분에게 장군 며칠 조용히 가리켜 보였습니다. 말이 빠른 자, 웃음이 해픈 자, 약속한 날마다 시세를 핑계 삼는 자, 외상으로 사람을 묶는 자, 사람 보는 법부터 다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연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논 하나 받지 못했다고 서러워한 내 마음이 부끄럽다. 어머니는 땅보다 더 오래 가는 걸 내 손에 쥐어주고 계신다. 내가 잘 배워두면 우리 아이들도 굶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가벼워졌어요. 사람은 깨닫는 순간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법이었죠. 반면 순덕 내외의 집에서는 조금씩 다른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큰한 성공의 냄새였으나 차츰 조급함과 과신의 냄새로 바뀌어갔죠. 장사가 잘 되자 덕수는 거래를 더 크게 벌였고 순덕은 더 많은 이익을 재촉했습니다. 한번 잘된 일이 늘 잘 될 것처럼 여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눈을 잃기 시작해요. 그들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장마가 한 차례 지나간 뒤 곡식값이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은 쌀이 오르고 어느 날은 보리가 밀렸으며 멀리 다른 고을의 사정이 장터에까지 번져왔죠. 덕수는 평소 알던 상인의 말을 믿고 한꺼번에 큰 돈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직한 사내였지만 속으로는 여러 집 돈을 얼고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박씨 노파라면 첫눈에 걸렀을 사람을 덕수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순덕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며도 수저 소리가 곱지 않았고 된장국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을 재촉했죠. 지금 더 벌지 않으면 언제 벌겠어요. 장사라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번에 부정할 재간도 없었죠. 문제는 물이 들어오는 때와 빠지는 때를 구별하는 눈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없는데 손부터 크게 뻗었으니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먼저 외상값이 돌지 않았고 그 다음엔 들여온 곡식 중 일부가 비를 맞아 상했습니다. 짤자루를 열자 눅눅한 냄새와 쉰내가 올라왔고 손으로 쥐면 알갱이가 부서졌죠. 거기에 믿었던 상인이 돈을 들고 다른 고을로 달아났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춘덕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넘길수록 숫자는 점점 더 차갑게 드러났죠. 빚은 남고 거래는 끊기고 담보로 잡힌 논문서는 남의 손에서 남의 손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춘덕의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었고 손끝은 식어갔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을 보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부터 순덕네 집안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끝에 걸어두던 좋은 옷감은 하나둘 사라졌고 장독대 곁에 놓이던 쌀 뒤주도 차츰 비어갔죠. 순덕은 남들 눈을 피해 장에 나가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먼저 퍼졌습니다. 한때 그녀가 웃으며 지나가던 길목에서 이제는 수군거림이 얇은 바람처럼 따라붙었어요. 그 모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대놓고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더 쓰렸습니다. 빨랫감 삭는 연기 사이로, 우물가 물소리 사이로, 모깃불 피우는 냄새 속으로 말들이 번졌죠. 그 좋은 논을 주고도 지키질 못했대. 시어머니 모시던 형님네를 얕보더니 결국 사람 복이 없었구먼. 그 말들은 순덕의 귀를 찢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밤이면 순덕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부드럽다 여겼던 이불깃이 거칠게 느껴졌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죠.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밥상에서는 젓가락 놓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벽을 보고 누운 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었지? 왜 하필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나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을 재산 쪽으로만 읽었던 자신, 형님의 묵묵함을 미련함으로 여겼던 자신, 남편을 부추겨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쳤던 자신을 말이죠.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법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체면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어요.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연분의 집은 눈에 띄게 화려해지진 않았으나 차곡차곡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오빠는 손주들에게도 작은 습관을 가르쳤죠. 밥 한 톨 함부로 버리지 않는 법. 남이 주는 달콤한 말은 3번쯤 의심해보는 법. 집안 형편이 나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법. 연부는 그런 말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살림에 옮겼습니다. 그 집에는 서서히 품이라는 것이 깃들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연부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파에게 배운 대로 철에 맞는 곡식을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았죠. 남보다 싼 값에 사들여 큰 이문을 붙이는 대신 정직한 무게와 약속한 날짜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남는 것이 적었으나 사람들은 점점 연분을 믿고 찾기 시작했어요. 연분이 내어놓는 곡식에서는 항상 바람 냄새가 살아있었습니다. 젖은 곡식은 아예 받지 않았고 벌레 먹은 것은 섞지 않았으며 가난한 집이 당장 끼니가 막히면 값을 미루어 주기도 했죠. 노파는 그런 연분을 보며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오늘 덜 남긴 것이 매일 더 남는다. 사람이 내 집문턱을 기억하게 하거라. 연분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한 뒤 작은 등잔불 아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날 망하리라. 어머니 말씀이 맞다. 사람을 속여 얻은 돈은 밤잠부터 빼앗는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오래가는 살림을 해야 한다. 그 마음가짐이 그녀를 한 걸음씩 다른 자리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박씨 노파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셨죠. 연부는
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이불을 여며드렸고 더운 물을 데워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노파의 마른 손등은 종이장처럼 얇았고 맥박은 가늘게 뛰었어요. 하지만 정신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빗소리가 처마를 길게 두드리던 때였습니다. 방 안엔 약탕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연부는 노파 곁에 앉아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죠. 그때 노파가 눈을 뜨고 낮게 말했습니다. 연부나, 네가 나를 모신 것이 아니다. 네가 네 복을 모은 것이다. 연부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죠. 노파는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탐한다. 허나 사람을 받드문 자만이 재산 뒤의 길을 보게 되는 법이다. 그 말은 연분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었죠. 지난 세월을 통틀어 받는 인정이었고 앞으로 지켜야 할 길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연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고 바깥 빗소리는 더 촘촘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반면 순덕의 집에서는 더는 버틸 수 없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구를 덮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에게 빌린 돈은 이자까지 붙어 몸집을 키웠죠. 한때 그토록 자랑하던 강 아래 들판, 논도 결국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욘두렁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여전했으나 그 땅이 더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순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논이 넘어가는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별을 베고 남은 그루터기 사이로 찬 서리가 희게 내려앉아 있었고 강가에서는 차가운 물비린내가 올라왔죠. 순덕은 멀리서 자기 논이던 땅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에는 풍년이 들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곳이었고 장마 뒤 햇빛을 받으면 물결이 은처럼 빛나던 땅이었어요. 이제는 남의 손으로 넘어갈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곁에서 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장터에서 목청 높이 흥정을 벌이던 사내가 이제는 눈앞의 땅도 지켜내지 못한 채 발끝만 보고 서 있었죠. 순덕은 남편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이 더 컸어요. 남을 탓할수록 속이 더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땅을 되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다들 놀랬죠. 큰 돈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같지 않던 집에서 손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연돈이었습니다. 박씨 노파에게 배운 대로 몇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돈과 신용으로 연부는 그 논을 다시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구는 세상 참 무섭다고 했고 누구는 이게 다 어른복이다 라 했죠. 순덕의 귀에 그 말들은 모래알처럼 서걱서걱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받아 자랑했던 논이 결국 자기가 얕보던 형님 손으로 돌아갔으니 이보다 매서운 거울이 어디 있었겠어요. 복수라는 것이 꼭 소리치고 때리는 것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부는 논을 샀다고 해서 순덕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절차를 밟고 사람을 시켜 논두렁을 성보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순덕은 매일같이 그 논 곁을 지나며 자기가 놓친 인생을 보아야 했습니다. 봄이면 물이 차오르는 광택을 보며 여름이면 바람에 젖은 풀냄새를 맡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 이삭 소리를 들으며 그 모든 계절마다 제 욕심의 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복수가 또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순덕은 결국 연분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치마 끝은 먼지에 눌어 있었으며 한때 윤기 돌던 얼굴엔 수심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기와지붕을 올린 단정한 집이 햇빛을 받아 반듯하게 서 있었고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담장곁 장독에서는 익은 장냄새가 고요하게 퍼졌어요. 그 풍경만으로도 이미 말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는 박씨 노파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덜컥 내려앉았죠. 예전보다 더 늙고 마른 몸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순덕은 더는 고운 체면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제 잘못 앞에 서는 순간 비단 치마도 금비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데에도 큰 힘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방 안은 조용했고 멀리서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부는 안방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박씨 노파는 순덕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똑바로 박혔죠. 순덕아, 내가 내게 준 것은 딴이었으나 사실은 시험이었다. 너는 논을 본 것이지 논을 지키는 마음을 보지 못했다. 순덕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면서도 판결 같았고 동시에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결과를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죠. 노파는 연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연분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사람을 맡겼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람을 택했지. 순덕은 그제야 고개를 땅에 더 깊이 박았습니다. 눈물이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그녀는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탐했던 노문서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박씨 노파가 순덕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늙은 어른의 마지막 품격이었죠. 노파는 한참 울고 있는 순덕을 보다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순덕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다가왔어요. 벌을 줄 때조차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어른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노파는 마른 손으로 순덕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으나 이상하게도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죠. 네가 잃은 것은 논만이 아니다. 허나 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면 다시 배울 길도 남아있다. 순덕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용서인지 더 큰 꾸짖음인지 처음엔 분간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그날 순덕을 살려두는 방식으로 벌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곁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라. 그보다 뼈아픈 길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뒤로 순덕은 연분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 새벽같이 와서 뒷마당 물부터 길어 나르곤 했죠. 우물 두레박줄이 손바닥을 쓸어 붉은 자국을 남겼고 찬물은 손목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눈에 매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예전 같으면 금세 뒤로 물러났을 일을 이제는 묵묵히 견디게 된 것입니다. 연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덕을 함부로 몰아붙이지도 일부러 편들지도 않았죠. 그저 해야 할 일을 나누어주고 손이 서툴면 조용히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나물은 어느 물에서 불려야 하는지, 장독은 비 오기 전에 어떻게 덮어야 하는지, 장의 내갈곡식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주었어요. 그 모습은 복수라기보다 더 큰 승리였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런 연분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자기가 업신여기던 형님이 실은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워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저문 햇살이 마루를 붉게 물들이던 때였습니다. 순덕은 콩을 고르다가 끝내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죠. 형님, 제가 예전에 형님을 참 얕보았습니다. 그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연부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검은 콩먼지가 묻어 있었고 저녁바람은 장독대에서 익은 장냄새를 몰고 왔죠. 연부는 한참 뒤 손에 쥔 콩을 다시 소쿠리에 내려놓고 조용히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문 햇살이 마루 끝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부엌 쪽에 저는
막 지은 밥 냄새가 은근하게 흘러왔죠. 순덕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끝은 콩먼지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 치마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으니 사람이 제 업보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서늘한 것이겠습니까? 연부는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순덕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죠. 마당 한 구석에서는 닭이 흙을 긋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고 장독대 너머로 넘어가는 햇빛은 붉고 묵직했습니다. 순덕은 그 침묵 속에서 예전 설날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의 남은 논을 물었던 자기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 말이 그토록 얄팍하게 들릴 줄 몰랐었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부엌에서 손이 불에 대도록 밥상을 차리던 형님 등 비를 보며도 자기 눈은 오직 문서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부는 길게 숨을 내쉰 뒤 아주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긴 사람의 비웃음도 지난 원망을 되갚으려는 도끼도 없었죠. 순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허나 같은 잘못을 두고도 끝내 핑계를 붙드는 사람과 무릎 꿇고 배우는 사람은 길이 달라집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자 더 크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연분이 따지거나 비웃었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지도 몰랐죠. 그런데 형님은 자기를 눌러 이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사람으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순덕의 부끄러움은 더 깊어졌어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순덕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가장 먼저 와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장독 뚜껑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겨울 새벽 우물물은 손목이 얼얼할 만큼 차가웠고 장작 패는 소리는 이른 어둠을 쩌렁쩌렁 깨웠습니다. 연분이 예전에 묵묵히 하던 일들을 순덕은 이제서야 자기 손으로 하나씩 겪어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찮아 보이던 살림이 실은 집안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박씨 노파는 그런 순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약해지고 기침은 더 잦아졌으나 눈빛만은 여전했지요. 어느 아침에는 순덕이 장작을 안고 비틀거리며 마루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다가 노파가 작게 혀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고른 순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손이 생각을 따라오는구나. 사람은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손으로 배운 것을 오래 잊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은 순덕은 장작을 내려놓다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작가루가 치맛자락에 묻고 손바닥에는 장가시가 박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지난 세월 제 마음의 모양이었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논을 받아놓고도 가난했다. 형님은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도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그 차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었음을 비로소 뼈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레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덕이 달라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전에는 남의 형편부터 재고 말을 얹던 여자가 이제는 우물가에서 먼저 두레박을 잡아주고 가난한 집 아이에게 떡 한 조각을 먼저 내미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체면은 되살리기 어려운 법이나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면 그 기색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해 겨울이 오기 전 박씨 노파의 몸은 눈에 띄게 쇠했습니다. 숨소리는 짧아졌고 밤이면 기침 뒤에 긴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연부는 약탕을 다리며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아졌고 순덕도 그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적시고 이불을 여며 드렸죠. 방 안에는 쌉싸래한 약재 냄새와 따뜻한 순내가 엷게 섞여 있었고 노파의 손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밤 바람이 문풍지를 얇게 울리던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리고 방 안 공기는 숨소리 하나에도 미세하게 떨렸죠. 박씨 노파는 연분과 순덕을 양옆에 앉혀놓고
눈을 천천히 뜨더니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방 한구석에 있던 만수와 덕수도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재산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먼저 연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오래 사람을 먹여 살린 손의 기운이 있었죠. 연분아, 네가 나를 모신 것이 네 아이들 앞길을 연 것이다. 연분은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의무라 여겼지.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는 깊이치 생각하지 못했었죠. 노파는 다시 순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은 이미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순덕아, 너는 잃고 나서야 사람을 보았다. 허나 그것도 늦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바로 보면 거기서부터 다시 길이 열린다. 순덕은 울먹이며 노파의 이불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목에서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가심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죠.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날은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박씨 노파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게 기쁘다기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 이제야 마침내 알아들었다는 안도에 가까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손을 한데 포개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노는 쓰면 끝난다. 허나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와 삶의 태도는 자손 대대로 남는 것이다. 그 말은 그 방 안에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었습니다. 은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지붕의 볏짚 끝을 스쳐 지나갔죠. 그 밤 박씨 노파는 오랜 세월의 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곁에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처음으로 재산보다 사람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장례가 끝난 뒤에도 돌레고래 계절은 다시 흘렀습니다. 봄이면 연분의 논에는 물이 가득 찼고 여름이면 푸른 벼가 바람에 탔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였죠. 그 논은 한때 순덕의 손에 들어갔다가 욕심으로 흩어졌고 끝내 연분의 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논을 볼 때마다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이라 수근거렸어요. 그보다 더 매서운 복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연분의 집은 해마다 더 반듯해졌습니다. 초가 대신 기와를 올린 뒤에도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장사 미천이 늘어난 뒤에도 무게를 속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분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언제 곡식을 드려야 하는지, 누구와 거래를 끊어야 하는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녀는 언제나 박씨 노파에게 들은 방식대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연분은 돈 많은 사람이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덕은 그 곁에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갚듯 배웠고 나중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배웠죠.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으로 남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대신 손에는 늘 일이 묻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모판을 나르고 여름에는 장독을 돌보고 가을에는 벼를 말리며 겨울에는 아궁이 불씨를 살폈어요. 그 손끝에서 허영이 빠져나가고 삶의 온기가 들어오기까지 몇 해가 더 걸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돌레골 아이들은 자라며 이 집안 이야기를 들었고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에게 꼭 한 번씩 그 말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쫓지 말아라. 사람을 얻는 자가 끝내 길을 얻는다. 그 말은 장독 익는 냄새처럼 오래도록 마을 안에 배어들었죠. 훗날 누군가 박씨 노파의 이야기를 묻는다면 브루네골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문서를 받은 며느리는 한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으나 결국 제 손으로 제 복을 걷어찼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간 며느리는 처음엔 짐을 얻은 듯 보였으나 실은 사람 한 생애의 지혜와 믿음을 통째로 받아 안았다고 했죠. 그래서 끝내 기와집의 안주인이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남길 길을 만들었다고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냐고. 무엇을 붙잡아야 말년에 후회가 없겠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 돌내꼴의 늙은이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노는 쓰면 끝나지만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는 집안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의 끝은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끝도 성공의 끝도 그저 돈을 더 갖게 된 데 있지 않았죠. 사람을 업신여긴 이는 무릎으로 배우게 되었고 사람을 먼저 품은 이는 끝내 세월의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논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돌레골 사람들이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한 진짜 결말이었어요.